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브론펜브레너를 잊을 수가 없죠. 생태체계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사회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입니다. 환경적 맥락이 영유아의 발달과 양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이죠. 즉,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이 영유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또 영유아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브론펜브레너가 이야기한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사회 구성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세밀한 부분부터 문화의 폭넓은 부분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5가지의 환경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체계, 외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은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과 같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 5가지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5가지 시스템은 작은 크기부터 점점점점 그 겹겹이 쌓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러시아 인형 중에 마트료슈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트료슈카. 그 외에 작은 인형이 똑같이 생긴 건데 아주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겹겹이 쌓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러시아 인형 센터처럼 영유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동 또 가족을 둘러싼 이 전체 환경 영향이 둘러싸고 있다. 이 개인과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브론펜브레너는 영유아의 발달이 이렇게 겹겹이 구조로 쌓여 있는 이 5가지 복잡한 수준 체계와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였고요.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속성은 환경의 영향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발달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브론펜브레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제가 강조를 하였지만 이번 학기에도 다시 강조를 하자면 인간과 또 인간을 둘러싼 어떤 제도들, 환경들은 분명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개인들도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필요가 있는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 나가고 법이 바뀌고 또 그것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 그리고 아동을 둘러싼 가족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까지 유아 교사 또는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아동을 보육하던 또 아동과 아동의 가족을 상담하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학문, 영유아 보육 이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기초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숙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체계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브론펜브레너가 이야기한 이 생태학적 체계 모델이 도대체 보육 과정에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느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부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보육 과정의 시사점을 이끌어낸다? 이것도 어불성설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육 과정을 공부하는데 체계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각 체계가 어떤 의미만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이론적 배경을 공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과목에 맞춰 생각을 해보면 기억만 알고 니은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각 이론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그래서 보육 과정에 의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펴볼 것인가, 각각은 무엇을 의미하나 여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시체계입니다. 미시체계는 영유아 그리고 개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환경, 영유아의 가정, 친구, 이웃, 학교 관련 환경 등을 바로 미시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영유아는 이들 환경에서의 구성원, 즉 부모, 친구, 교사 등과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 관계 속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또한 영유아는 가정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등의 환경적인 구조적인 특성 그리고 그 근접 거리, 시설물의 질 등 물리적인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브론펜브레너는 여기서 영유아 개개인은 이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 환경을 구성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유아도 환경의 영향을 그냥 힘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아이도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환경을 구성하는 능동적 힘을 가진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론펜브레너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미시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영유아의 삶을 이해하고 또 지원하는데 이 미시체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또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보다 더 복잡한 체계의 영향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미시체계에 관련된 브론펜브레너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즉 영유아와 가장 밀접한 환경을 우리는 미시체계라고 부르고, 영유아는 이 미시체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영향을 받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를 둘러싼 미시체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이것의 중요성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체계입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 여기에다가 여러분 밑줄 하나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체계 내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서로 연관성을 분명히 갖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책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가족 간의 경험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이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의 경험,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경험이 또래 간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매일 혼나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주눅 든 상태는 집에서 일어난 거지만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이 현상이 이 아이를 학교로 갖다 놔도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갖다 놔도 역시나 상호작용을 잘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간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교과서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니 하지마 또는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등등의 거절을 많이 경험한 영유아라면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지. 나의 주 양육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조차 이 아이는 거절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너는 그냥 거기 있어. 아 괜찮아 오지마. 뭐 이런 식으로 엄마나 주 양육자가 계속 행동을 했다면 이 아이는 섣불리 교사한테 다가가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 경계 없이 외부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어서 이 아이가 경계 없이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모의 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영유아
이렇게 단순히 즉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영유아의 행동만으로 영유아 자체를 그냥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간 체계의 이야기인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영유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의 상황들, 그를 둘러싼 가족, 또래, 유아교육기관 등의 상황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체계입니다. 외체계는요,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경험까지를 포함하는 건데요.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위원회, 대중매체, 직업 등등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부기관은 영유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원, 놀이터, 도서관의 이 공공 인프라에 관련된 서비스 질에 대해서 바로 이 정부 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떻게 설치가 되냐에 따라서 영유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지역의 공공 도서관이나 놀이터, 이게 아주 시설물이 낙후가 되었는데 관리하지 않아. 또는 이 해당 연령들이 이용하는데 맞지 않는 것들을 설치해 놓았어요. 아이들이 과연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또 의료 서비스 기관들도 어떻게 설치되고 또 어떻게 경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것들로 외체계의 요소들은 중간체계 또는 미시체계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영유아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를 둘러싼 외체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영유아를 이해하고 돌보고 또 교육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서 갈 보육기관이 없어요. 의료기관이 없어요. 또는 아이들이 맘 놓고 놀 수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굉장히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놀면서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놀이 경험 자체가 없어서 사회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발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외체계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같진 않지만 공공 인프라나 어떤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의 질은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외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시체계입니다. 거시체계는 각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까지를 포함을 하는데요.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죠. 또 전수가 되고요. 그래서 인간 집단의 행동 양심, 그리고 신념, 그리고 모든 소산물인 전통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영유아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는 행동 양식, 신념, 전통 등을 통해서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인사인데요. 계속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문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사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배꼽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절 바른 어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문화를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윗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우리 또한 우리가 잘 모르게 암묵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부분들을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거시체계 그리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교과서에 있는 예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영유아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가치관 등은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신념이나 가치관은 영유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영유아가 살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또 영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체계입니다.
시간 체계는 전 생애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에 걸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결과와 변화의 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일생 동안 개인과 환경의 변화, 그것을 바로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혼 과정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 후 1년에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그런데 또 살펴보면 성별로 살펴보면 딸보다는 아들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이 또 지나서 이혼 2년 후에 한번 살펴보면 그 1년 전보다 또 이혼 직후보다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 체계는 아동과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성숙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러한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고통적인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그것이 또한 다양한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 체계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다시피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살펴보는 거 중요하죠. 아동과 아동복지, 또 유아교육, 보육 이렇게 아동 인간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 체계학적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좀 더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도대체 보육 과정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여부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보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 현상과 사회적 정책을 반영할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육 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유아에게 질 좋은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영유아를 둘러싼 가정, 지역사회, 문화환경까지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영유아의 가정, 지역사회가 영유아 발달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적이고 지원하고 참여해야 되는 부분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 영유아에게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그리고 이것들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